거기 보면 이제 주택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보장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소득 보조가 있고요. 가격 보조가 있고, 현물 보조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거고요. 가격 보조는 쿠폰 주는 거고요. 현물 보조는 쌀이나 라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주택 보조 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소득 보조해 주는 게 있고, 집세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 보조가 집세 보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쿠폰으로 주는 거죠. 쿠폰으로.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 쿠폰에 대한 것들의 인식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닌 거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요. 지원이 되는데 그게 아마 20만 원 수준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집권 여당에서 그걸 쿠폰으로 대체하려고 아마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엄마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거를 그걸 또 쿠폰으로 주면 쿠폰을 가지고 어디서 그거를 또 현금으로 바꿔서 써야 되며, 이게 왜 그걸 그 제도를 추진했냐면, 만약에 5살짜리 아이에게 지원금이 가면 그게 걔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걔 오빠나 언니나 형의 어떤 유치원비, 학원비 이런 걸로 쓰이니까 걔한테 안 날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쿠폰으로 명시하면, 미국 애들은 그게 쿠폰에 사용 내용이 명시가 돼 있어요. 요거 가지고 어른 용품은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술이나 뭐 담배는 못 사게 돼. 그리고 아이들 용품에서 먹거리를 사게 되면 칼로리가 몇 칼로리 이상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제도를 이제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어쨌든 유보가 됐는데, 언젠가는 이제 도입은 하게 될 거예요. 쿠폰에 대한 것도. 원래 우리나라의 주택 바우처 제도도 도입을 하려고 그랬다가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면 뭐 나오겠죠. 그 주택 바우처 제도는 시험에 한번 쓴 적은 있어요. 그게 수요자 보조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소득 보조가 있고 집세 보조가 있어요. 그럼 소득 보조는 뭐 준다 그랬냐면 현금. 집세 보조는 뭐로 준다? 쿠폰. 그러면 간략하게 구분하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으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쿠폰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효용적인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정책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고자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쿠폰으로 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쿠폰으로 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요. 경기 평택지구가 있을 때 각각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었어요. 여기는 100% 분양이 됐고요. 여기는 미분양이 발생한 거예요. 거의 텅텅 빌 정도로.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젊은 그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리를 따질 때 보면요. 의식거리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울 주변에 가면요. 의정부나 일산이나 인천이나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이렇게 주변에 도시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 서울하고 무진장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출퇴근하니까 일로. 그죠? 근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진장이 먼데요. 서울에 몇십 년간 살면서도 인천 자유공원 한번 못 가봤고, 그죠? 고양시의 꽃 박람회 한번 못 가봤고, 남한산성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게 의식거리의 차이죠. 그러면 서울에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천하고 여기 평택을 따지면 이게 훨씬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도 지하철 가거든요. 1호선. 여기도 지하철 선이 가요. 이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선호하고 여기는 미분양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왜 저기 우리나라 그 외상센터 그래가지고 이런 왜 북한군 넘어원에 왜 살렸던 데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깎였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지금 다시 증액시켰지만 깎인 이유가 뭐냐면 전년도에 배정이 된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 거예요. 다 써야 돼요. 남으면 이게 과다하게 이게 요청이 됐구나 싶어갖고 그 다음 연도는 삭감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연말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멀쩡한 도로를 갖다가 막 파헤치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편성된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줄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 써야 되니까 이런 미분양 같은 게 발생이 좀 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쿠폰 가지고는 뭐만 쓸 수밖에 없어요. 임대료로만. 현금 받으면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유리하다. 쿠폰으로 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 소비자에게 그 생산자에게도 보조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요. 190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 일본의 소비자 보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고 그래서 여기가 출제된 회차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 방식이 현금 보조, 그 다음에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현물 보조라고 해서 바우처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현물은 쌀하고 라면을 주는 케이스고 바우처 제도는 어디하고 가깝냐면은 집세 보조 있죠. 쿠폰 주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현물로 바우처를 준 걸 뭐냐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현물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쌀이나 라면으로 이제 그런 의사인 거고 이게 주택 바우처 제도 그러면은 뭘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집세 보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겠죠. 근데 정부가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그 가격 보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어?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주택도시기금. 종전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있었죠. 예, 그 명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으로. 그죠? 국민주택기금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계정이 두 개예요. 주택계정하고 무슨 계정? 도시계정. 그래서 이 주택계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예, 얘네들에 대해서 만약에 세를 들 때 그 전세금 보증금 같은 거 지원해 준다든가 구입할 때 그 자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지 이상의 주택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난 10월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정책에서는 주택에 대한 부분을 정부 자금으로 지원해 줄 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지원 안 해줘요. 그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 지원해 주거나 구입자금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시계정 있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도시재생사업 있죠. 예, 도시재생사업 등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여러분들 저기 천안에 가게 되면 천안역 주변이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가. 예, 죽은 이유가 원래 거기를 민자 역사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소문이 무성했다가 결국 그게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민자 역사가 개발이 되면 원래 거쪽에 신세계가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신세계가 바깥으로 빠진 거예요. 저 안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그러니까는 그쪽에 있다가 또 그쪽에 있던 동남구청인가 뭔가 이전했었어요. 구청이. 그러니까 그 주변 상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졌다는 게 단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은행이 이전하면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은행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다가 정부가 이 기금을 가지고 천안역 주변의 그 동남구청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한 2년 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업이 착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이 또 쓰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등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때 이 자금을 지원해주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택을 지어서 임대료 책정하면 임대료 싸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택도시임을 가지고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임대료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임대료를 싸게 책정하니까 이 방법은. 그런데 공급자 보조해서 공공주택이 공급이 되면 무슨 단점은 있냐면 주거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임대료가 싸잖아요. 거기에 입주하고 싶은데 알아봤더니 대전시에는 공급 계획이 없어요. 주변을 알아봤더니 아산시는 공급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싼 임대료를 주고 그 주택을 소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산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공급자 보조의 장점은 임대료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거주지 선택에는 뭐가 걸린다? 제한이 걸려요. 그게 공급자 보조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자 보조가 있고 뭐가 있다? 공급자 보조. 우리 지금 부분에서는 생산자 보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있죠. 그건 어디 있냐면 거기 생산자 보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민간 건설 공공 임대주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민간 건축업자에게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급되는 쪽에서만 소비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옆에 191페이지에는 임대료 보조의 효과 단기 장기는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에 가시면 여과 현상이라고 있어요. 여과. 이게 이제 원래 주택시장 쪽에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일단 요것도요.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과로만 물어보지는 않고요. 여과하고 주거분리를 묶어서 출제해요. 네. 자, 일단 여과 현상이라는 건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여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종류를 보게 되면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목에 상향 여과하고 하향 여과 있죠. 예, 이렇게 밑줄 쳐놓는 거예요. 제목에다가. 요거 제목 상대적 개념에서 바꿔서도 주기도 해요. 학계론에서 잘 출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자하고 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뀌면 틀리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우냐면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필지, 획지 이런 거.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향 여과라는 거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상향 여과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위 계층에 살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무슨 여과? 상향 여과. 그죠? 그럼 하향 여과라는 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걸 하향 여과라고 그래요. 하향 여과. 자, 그랬을 때 상향 여과나 하향 여과나 뭐가 증가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기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있죠? 이게 감소했을 때 이 여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럴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 이론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장에는 주택이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에 딱 두 종류만 있는 거야. 주택이.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주택이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주택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고가와 저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고가주택은 어느 게 고가주택일 것 같으세요? 고가주택. 응? 고가주택. 비싼 거. 이게 13평 기준이에요. 이게 미국 애들 이론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13평 이상이면 고가고요. 13평 미만이면 저가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 9억 원 이상의 주택 이것 따지면은 절대로 주거이동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세 보증금 5천 살고 있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주택을 어떻게 들어가 살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요. 8평짜리, 11평짜리 아파트가 공급이 됐었어요. 그죠? 옛날에 잠실 시형 있죠. 잠실 시형에 8평짜리하고 11평짜리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때 8평짜리는 기름 보일러 설치해 줬고요. 11평짜리는 연탄 보일러 설치해 준 거예요. 8평짜리는 연탄 넣을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갖고 얘는 기름 보일러 설치해 준 거예요. 홍콩에 있는 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8평, 11평짜리도 서민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주택이었던 거예요. 그죠? 방황간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그림이죠. 뭐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일단 조금 낮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대전시예요. 대전시에 지금 현재 가장 그 가격이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새롭게 뭐 이게 그 뭐랄까 개발돼 가지고 신도 형태로 에? 도안 신도시요? 도안이에요? 도안? 명칭인 거 맞나요? 도안 신도시? 예. 근데 얘네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거기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살던 주거지였는데 이게 아마 이제 개발이 되면서 바뀌었겠죠, 이게. 그렇겠죠? 그러면 이쪽에 기존 주거지가 있어요. 요 기존 주거지에는요, 8에서 11평짜리 살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늘었냐면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은 조금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게는 그 평형의 면적의 주택이 없죠. 근데 여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개발이 돼서 여기가 한 18평에서 20평짜리의 주택이 만약에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로 뭐 한 거예요? 신축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발생했냐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그러면 이 중에 일부에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도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무슨 여가? 이게 상향 여가인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살던 게 하위 계층이 살던 동네가 뭐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럼 비어있는 집으로 소득이 좀 늘어난 사람들이 입주해서 들어가는 거를 무슨 여가를 한다? 상향 여가인 거예요. 그런데 요 주변에 가면 한 5평에서 6평, 한 7평 정도에 살던 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니까 여기서도 또 뭐가 발생했겠어요? 공가가. 그 여기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여가? 하향 여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는 상위 계층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8평에서 11평 살던 사람이. 여기는 방 한 칸, 여기는 방 2칸.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들어가면은 시장에서 2평에서 3평 살던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도 소득이 높아지면 어디로 가요? 요로. 이 사람이 소득이 아주 높으면 일로 가지 왜 일로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계속 이동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여가라고 그럴 때 하위 계층이 살던 게 이렇게 밖에서 상위 계층에 전환되는 거는 무슨 여가? 상향 여가. 기존에 상위 계층에 살던 사람이 하위 계층의 상향으로 전환되는 거를 무슨 여가? 하향 여가일 때 여기서 요 상위 계층이라는 게 고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제 현실 시장에서도 20평형대 초반에 살던 사람이 중대형으로 바로 이사는 못 가요. 40평, 50평으로. 중간에 거쳐서 간다고요. 그죠? 조금씩 늘려서. 그렇잖아요. 점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여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용어를 일단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가라는 거는 둘 다 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기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방 한 칸에 살다가 돈이 조금 모이면 방 두 칸으로 가고 싶은 거고, 방 두 칸에 있다가 돈이 좀 모이면 방 세 칸으로 가고 싶은 거고,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싶은 거고,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주거분리라고 돼 있죠. 194페이지의 문제 밑에. 그죠? 자, 그러면 주거분리는 뭐 얘기하냐면요. 도시화 등에 의해서 도시가 성장을 하면은 안에서도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은 다시 또 개발해야 하네요. 개발하겠죠. 이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분리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주거분리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도안이라고 그랬나요? 네. 도안 신도시가 조성이 됐죠. 여기는 기존 주거지보다 주거 환경이 훨씬 좋죠. 그럼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고 싶겠죠. 다 갈 수는 없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냥 여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주거분리라는 거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도시 전체 안에서도. 그죠? 그리고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안 신도시가 조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시 전체가 다 호화주택으로 고급지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계를 사이에 두고 요 주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주거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붙어서 담장 하나를 이웃하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근린 지역에서도 이거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도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강남을 가게 되면 강남이 다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뒤져보게 되면 원룸 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아파트 경계선을 주변을 두고도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같이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인 차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디서 근린 지역에서도.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주거분리의 의의 나와 있죠. 네, 밑줄 치는 거죠. 주거분리는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인데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고 어디서도 발생한다.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그 위에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자, 예제 보실 때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여기서 공가가 발생하고 여기서 이주하면 여기서 공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공가라는 게 여가를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공가가 발생해야지 순차적으로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여가의 5번 지문에 보면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2번 지문에 가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1번에 봤더니 주택의 상향 여가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제목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밑줄 치라고 그런 거죠. 이거를 제목에다가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거에다가 제목 밑줄 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니까. 그죠? 나중에 추가되는 거는 또 돌아와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짝으로 넘어가셔가지고 15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조세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세 정책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조세 정책 이제 끝나면 이제 투자론 가고 금융론 가고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분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 이제 투자하고 금융.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금융은 용어 때문에 싫어하고요. 생소하니까. 그죠? 그 저 뒤에 있는 간평 같은 애들은 거의 버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간평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안 되는 것만 버려도 돼요.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요즘은 감정평가론도 추세가 뭐냐면요.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하고 가격 공시제도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얘들은 감정평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법 조문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문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잘 이해하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 자체를 버리니까 얘들도 묻혀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들은 그걸 또 줘요, 안 줘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부 안 하니까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버릴 때 버리더라도, 그죠? 끈을 매달아 갖고 살릴 수 있는 애는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하시면 풀 수 있어요. 이것도 정리할 때 여기 감정평가 규칙에서 요즘 뭐 잘 나오냐면 물건별 평가 방법 이런 거 잘 나와요. 물건별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공기 있고 선박 20톤 이상, 건설기계 있고 자동차 있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평가 방법이 틀려요. 하나만 방법이 틀려요. 하나만. 그럼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항공기 비싸죠. 일반적인 거래하기 힘들죠. 저거 중고로 나와도 저거 몇백억일 거예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선박이죠, 선박. 선박도 저 거래하면 저것도 가격 꽤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거래도 쉽지 않고 중고 거래도 쉽지 않죠. 건설기계가 포크레인이란 말이에요. 저것도 일반적인 거래 쉽지 않고 중고 거래도 쉽지 않죠. 자동차는 어때요? 쉽잖아요. 중고시장도 발달돼 있잖아요. 그럼 네 개 중에 어느 게 사례를 많이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만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해요. 얘만. 뭐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비용에 기초해서 원가법이라는 거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구할 때 방법이 다 있다 없다?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또 구분하는 요령을 다 알려줘요. 그죠? 이번에 올해도 이쪽에 물건별 평가 방법에서 그 문제 출제했어요. 올해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맞췄다고 그러죠. 감정평가에서. 다 틀리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안 되는 건 버려도 돼요.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거기 조세 보면 조세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래 그 조세도 본원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파생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조세라는 것은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지자체를 경영하기 위한 재원이 있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 파생되는 역할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나 이런 것 있죠. 이런 부수적인 기능도 수행하는 게 조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원적인 부분에서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과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부수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는요. 시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가 개입해야지만 할 수 있다. 정부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그때 앞에서 자, 갓 태어난 신생아가 둘이 있어요.
신생아 둘이 있는데 얘는 할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태어날 때 10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어요. 예? 깔끔하게. 자, 그러면 얘들이 성장할 때 공정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동등하게 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얘네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쯤에는 확 길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 자식이나 손자에게다가 재산을 상속시켜 주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의 대물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에서는 못 해주니까 누가? 정부가 이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부과하잖아요. 이거를 부과해서 얘가 받아지게 되는 이 100억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가지지 못한 애들도 일부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이런 역할도 같이 수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게 조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세가 부과됐을 때 그 밑에 가면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돼 있죠. 그거는 이제 별표 하나하고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데 먼저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보게 되면요.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돼서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정부가요.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생산자는요. 이 조세 일부를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소 공급자에게도 전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생산자가 양복점을 운영하는 양복점 주인이에요. 근데 양복 한 벌을 팔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전가시킨다 그래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전은 대부분 가격 인상의 형태로 나타나요. 내가 세금의 부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니까 가격을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소비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요소 공급자 있죠. 양복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원단이나 각종 부자재가 필요하겠죠. 단추나 지퍼나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에게 야, 세금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납품하는 단가를 어떻게 돼요? 낮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뒤로 전가한다 해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전전.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죠. 그럼 임대사업자는 그 세금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죠. 보증금을 올려달라든가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쪽으로 그렇게 전가하는 걸 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 과정이 이제 전가와 귀착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실 거는 1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 있죠. 밑줄 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크기에 따라. 그걸 물어봐요. 그거를. 그럴 때 여기는 구별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상대적 탄력성에서 구별이 된다라고 돼 있죠. 거기다 이렇게만 써놓으세요. 탄소 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로 압축해서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탄하고 얘가 작으니까 탄소, 작다는 얘기고 얘가 비인데 크다고 했으니까 대. 그래서 탄소 비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려드려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만 해 놓으시면은 요 표현으로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이 일방기착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그때 한쪽이 모두 부담해요. 근데 그거는 적을 때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시냐면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수요자가 부담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단어가 뭐가 들어오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들어오면요. 앞에하고 뒤에가 틀려져요. 그러면 공급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세 줄만 알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로 이거 탄력성 물어볼 때. 이거는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탄력성이 싫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탄력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와서 경제한 지가 또 됐잖아요. 여기 와서 갑자기 선생이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얘기를 하면은 듣다가 또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또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버리면요. 200페이지 가보세요. 200페이지 가면은 예제 하나 있죠. 예,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거기 3번 지문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 찾으셨어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3번 지문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죠. 예, 그럼 탄 밑에다가 소라고 써보세요. 탄력적인 애가 작은 거니까.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죠. 그럼 비 밑에다가 대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될 때 누가 더 세금 많이 부담하겠어요? 자, 수요자가 지금 대라고 해놨잖아요. 비탄력적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그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뭐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는 뭐라고 해놨어요?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시장에서. 그럼 얘는 뭐예요?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탄소니까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애가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간에. 그러면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그러죠. 그럼 수요자가 왜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면 수요가 비탄력이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비대라고 그랬죠. 비탄력적인 애가 많이 부담하고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한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문장 따라가면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인 애는 부담이 어떻게 돼요? 적고 비탄력적인 애는 부담이 어떻게 돼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누가 많이 부담한다고요? 수요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령이 붙으면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고요. 이쪽에 왜 지금 생략하고 요렇게만 해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 들어가면 기본과정 들어가면 이거 다 그래프 그린다고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면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인문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생략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하나 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이스 하시면 돼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다 해요. 이거 그 220페이지 가보세요. 220페이지. 거기 하면은 26번 하나 있죠. 네, 26번에 가시면 1번 지문에 가보시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그럼 탄력적인 애가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애가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장 표현이. 에? 그럼 2번도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누구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뭘 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논리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쉽게 문장을 풀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가. 그래서 우리는 몇 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1분.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건 다 1분에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를 빼고 시간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분 안에 풀 거 아니에요. 오래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 풀 때도 문제 읽을 때 있죠. 2번씩 읽거나 이러면 안 돼요. 밑줄 치고 이렇게. 그죠? 시간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번씩 읽으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보는 요령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1, 2, 3, 4, 5번에 대한 이 비중도 매년 틀려요. 그러니까 7개, 7개, 8개, 9개, 9개 이렇게 줄 때도 있고 7개씩 줬던 애가 그 다음에는 8개, 8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최대한 7개 이하로 내려간 적은 거의 없어요. 최소 주는 게 7개는 나오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최소한 몇 개? 7개. 2번도 최소한 몇 개? 7개. 거기다가 하나,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거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와서 그것까지. 그래서 긍정력 몇 프로, 부정력 몇 프로 나오는지 그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10월달 시험은 4대 6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나왔냐면 부정력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쉽게 준 거예요. 어렵지 않게 준 거예요. 긍정력이 많으면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6대 4로 만약에 이론이 나왔었으면은 올해 뭐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 감안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연습을 시켜요. 나중에 오지선다 문제를 줄 때도 긍정형, 부정형 비율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40문제를 드리면 최대한 5대 5는 줘요. 최대한. 그리고 60대 40 정도, 최대 50대 50 정도는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전에 가면은 대비가 돼요. 부정형을 너무 많이 풀면요. 실전에 가면은 긍정형 문제가 많은 문제를 접하면 느낌상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게. 이게 평상시에 연습해야 돼요. 평상시에. 시험에 임박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서부터 해야겠죠? 그죠? 그 언제부터 남아서 공부할 거예요? 언제부터? 에? 아니 왜 또 못 들은 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들리잖아요. 이거.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막 책 사실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 얘기 들리면. 남아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생분들하고 타입을 보고 있는데 타입이 아니라 매년 똑같아요. 매년. 언제 할 거냐 그러면 12월 달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막 나오는 게 다음 달부터 조그맣게. 그럼 1월 달이 되면 해요? 안 한다고요. 1월 달이 되면 또 3월로 간다고요. 3월로. 그게 참 희한한 게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짝수를 싫어해요. 1월 달에 스케줄이 어긋나면 2월 달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3월로 가는 거예요. 3월이 무너지면 5월로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공부는 몇 월 달부터 하냐면 7월 달부터. 그때부터 슬슬 이제 사회적 지위와 체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그때 되면 몰리잖아요. 그게.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차는 내년에 올해는 1차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도대체 언제 이 바닥을 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올해 가시려고 그러면 이 반도 저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스타디가. 남아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이 남는 건 쑥스러운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남으면 남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차라리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을 간단하게 근처에서 하나 먹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이라도 복습하고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집에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저녁이 되면 왜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지. 그죠? 또 연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또 뿌리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전에 알려지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야? 지금 산이야.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이따 내려가서 전화할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평일날 맨날 산에 가겠어요. 그죠? 1월달부터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1월달부터 저기 OX 자료는 드릴 거예요. 한 20개 정도씩 해서 복습하라고. 예? 예. 근데 그거 가지고 궁금하면 남아서 물어봐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자꾸 안 남게 되면은 강제로 남게 할 수도 있어요. 오전 수업 마치고 1시간 동안 그걸로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221페이지에 가면 투자론이라고 있죠. 투자론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알려드리면
투자는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얘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평균적으로 7개에서 한 8개 나온다고요. 근데 투자론에 여러분 시험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 이론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시험 목차예요. 시험 목차인데 요 투자 이론에서는 뭘 배우시냐면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걔는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로 단원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근데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요 투자 분석은요. 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나중에 요 5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요 현금 흐름이 파악이 되면 요거를 가지고 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이 기법이 할인 기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라고 있어요. 할인 기법의 대표적인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고요. 비할인 기법의 대표적인 게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한 문제, 얘한테 한 문제, 얘한테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본 몇 개예요? 3개. 위험에서 한 문제 나오고 수익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럼 몇 개? 5개. 그리고 계산 문제가 2개 들어오면 7문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이해하면 요 과정만 이해하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 문제를 버리더라도 몇 개는 맞출 수 있다. 5개는 맞출 수 있다고요. 투자가.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용어서부터가 인지가 안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 이거. 에? 여기서 만약에 한두 개밖에 못 맞으면 치명적인 거 이거. 에? 에. 그러면 나중에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투자라는 것은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거를 투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지출은 언제 발생하냐면 현재. 수입은 언제 발생하냐면 미래.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투자하는데 미래 얼마를 벌지를 모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수 없죠. 그래서 원래는 위험이라는 애하고 불확실성이라는 애가 용어가 틀린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게 불확실성인 거예요. 근데 위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주어지는 게 위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한테 주어지는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는 뭐를 산정하냐면 이거를 산정해요.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산정해야 돼요. 미래 확률 값을 대입을 해서 미래 경제 환경이 호황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평균치 값을 갖고 요걸 산정해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투자하진 않아요. 이걸 갖고 투자자가 투자하기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크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를 무슨 수익률이라고 하냐면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거 하고요. 실제 결과로 나온 애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편차가 발생하는 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위험. 그러면 지금 (2017년 11월 1일) 날 오리 고깃집을 갖다가 개점한 집이 있어요. 오픈한 집이. 오픈했다고 그러죠. 한 300평짜리로 했어요. 근데 11월 10일 날 조류 독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오리고기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했다 못했다. 예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 안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겪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격차를 유발하는 애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예상한 수익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분산. 분산의 제곱권을 표준 편차. 나중에 이제 그 용어는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서로 어떻다?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위험이잖아요. 이 다르게 만들어주는 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슨 위험? 사업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사업위험이 이런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발생할 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발생하면 나는 큰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럼 얘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대체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죠. 내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자녀나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뭐라도 하나 잘못되면 내가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미래 그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겠어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그거를 위험 관리하는 방법 중에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전가하는 게 어디에 가입한다? 보험에. 그러면 이런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걸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오리고기찜만 한 거는 아니고요. 일부는 주식에도 갖고 있는 돈과 투자했고 일부는 부동산도 좀 사놨어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손실이 이쪽에서 수익이 괜찮아서 또 상쇄시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발생하는 위험을 뭐 하는 거? 줄이는 방법. 그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이 다 뭐가 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 처음서부터. 그래야지만 이 단락을 끊지 않고 정리해야지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끓으면 나중에 문장이 나오면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위험이 뭔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수익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클 때 투자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투자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얘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률 정도는 산출이 돼야 얘하고 비교해 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투자가 결코 어렵진 않아요. 결코 못 풀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단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한 거예요. 그죠?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쉽게 배워서 쉽게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초해서 우리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면 야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걸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28페이지 가보세요. 228페이지 가면 거기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위험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이란 228페이지 맨 상단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 우리 지금 했잖아요. 내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거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30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종류에 보면은 무슨 위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상의 위험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의 종류 배우고 그래서 231페이지 하단에 가면 수익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런 것도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또 구별할 수 있어요. 기운들 내시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올해 뭐 합격한 분들은 뭐 어디서 무슨 뭐 합숙 훈련하고 뭐 합격했겠어요? 다 똑같이 합격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빠지지 말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올해 저기 그 뭐죠? 투자하고 금융 정도 좀 더 하면은 뭐 대충 마무리 될 거예요. 그 12월 29일 날은 그 우리가 이번 달이 5주예요.
오전에 12월 29일은 연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쉴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쉬면은 제일 좋아하시겠죠?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또 학원에서 쉬겠다니까 또 내 또 따라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연말을 또 지내셔야 될 테니까. 연말이 되면요. 결시생도 많아요. 막년에 뭐 하신다고 갑자기. 특히 저녁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 어? 뭐 해돋이? 진짜 해돋이 보러 가나? 제가 생일이 어. 1월 1일이에요. 근데 어. 항상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하고 싶어요. 어. 친구 단톡방에 내일 내 생일이야. 내일 올 거잖아. 미안 나 강원도로 가족끼리 뭐 해돋이 보러 가. 다 이게 친구들 다 가더라고요. 이 김처녀가 지금 남친이 없지? 제가 있어요. 있어? 네. 그럼 가겠네 뭐. 그래. 그래. 괜찮아. 저기 마지막에 녹화된 거는 자르라고 얘기해 줄게. 그 남친이 있나 있어요. 사연도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해 주실 거는 복습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시장 실패원으로 중요한 게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공공재는 과소 생산인 거예요. 외부 효과에서도 좋은 애는 과소 생산, 나쁜 애는 과대 생산.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아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직접 개입할 때는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공공투자사업,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공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제재하기 위해서 쓰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정책에 가서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줄여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거 위주로 일단 정리해 두시면 돼요. 조세에 대해서는 탄소비대나 이런 거는 안에 개념을 못 들으셨으니까 일단 적는 걸로 만족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투자론에 대한 용어를 한번 이제 쭉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해볼만 한지 판단하시면 또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도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반복. 그럼 정리될 거예요.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